안녕하세요. 김남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면서 김남미가 사고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쓰기가 사고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김남미 말이 아니라 글쓰기 학회에서 아주 널리 통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끝나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써야 비로소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관식 잘 보고 싶으신가요? 직접 써보셔야 된다. 그래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 뜻입니다. 사실은 5강 글쓰기와 사고는 독해와 글쓰기나 합법과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제가 글쓰기가 사고고 그 사고는 글을 써야 작동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글쓰기는 사고다라는 점에서 글쓰기와 사고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적 사고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기로 하죠. 일단 이번에서 글쓰기의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사실적 사고라는 건 팩트 중심의 사고겠죠. 팩트. 제가 주관식 강의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뭘 강조드렸냐면은 있는 것 찾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조건을 중심으로 예문을 중심으로 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사실적 사고예요. 즉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 뭘 파악해요? 눈앞에 있는 것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사실적 사고를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글쓰기는 창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글 안에 없는 내용을 쓰거든요. 그것을 통제하는 힘, 그것이 사실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요. 여러분이 직무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서 중요한 것 찾기, 관계 읽기. 그것이 사실적 사고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러두기를 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우리가 사실적 사고할 때 가장 관련되는 것은 독해와 글쓰기예요. 일단은 화법과 글쓰기도 있는데 합법과 글쓰기 할 때 지금 현재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말하기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법과 글쓰기 문제도 독해와 글쓰기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일단 예문을 보고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논의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독해와 글쓰기에 집중했을 때 천자 내에 4단락 정도의 지문이다라고 하면 A4 용지 한 장, 그러니까 A4 용지가 A4, A4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펼쳐지도록 시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한 장에 이 정도 이상의 분량의 예문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일단 뭘 주목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서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선생님, 저요 독해와 글쓰기 예문 읽다가 시간이 다 지나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실은 90분 시험에서 90번 객관식 시험에서 거기에 주관식 3개가 있으니 주관식 5개가 있으니 숫자가 틀렸네요. 5개가 있으니 어쨌든 간에 75분 전에는 객관식을 다 맞춰야 된단 말이죠. 주관식 풀고 그 다음에 옮기고 뭐 이런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근데 말이죠. 이 화법과 글쓰기, 독해와 글쓰기 이 부분에서 긴 독해를 하느라고 25분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법과 글쓰기, 독해와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주의할 점, 긴 글을 읽으라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독해와 글쓰기, 합법과 글쓰기를 합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적은 분량인데 이것을 시간을 너무 낭비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중요한 부분답게 대접하면 독해와 글쓰기도 훨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연습이 안 돼서 글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랬죠? 주제와 구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의도와 목적과 맞게, 의도와 목적과 맞게는 뭐냐면 여러분들 합법화 글쓰기를 할 때는 그 의도를 문제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풀이하는 전체적인 것은 이런 사실적 사고, 보여주는 것의 질서에서 중요한 것 파악하고 비교 검토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문제의 의도를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줄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제발 하나의 예문을 읽는데 5분 이상 걸리면 이미 안 된다. 그쵸?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신대요? 시험에 들어가서 그 생각하시면 늦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험 전에 연습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계속 답가리고 풀면서 자기 스타일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비판적 사고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실용 글쓰기 문제 이렇게 앞에 검정 안내 이런 데도 비판적 사고가 되게 많은데 쟤는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랬죠? 함께 생각하라 했죠? 비판적 사고 할 때 요 뒤에 위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적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뭐가 있냐면 창의적 사고라던가 추론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만 보면 잘못 보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딴 것과의 관계를 함께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페이지에다가 122면에다가 이 표시를 해두었는데 비판적 사고는 이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아는 사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 이것이 사실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추론이라는 게 뭐예요? 추정하다, 추측하다. 그렇죠? 미루어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역시 추론적 사고, 분적 사고, 합해서 비판적 사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묶을 수 있는 사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안적 사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것의 안을 객관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게 사실적 사고고 이 팩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연관관계를 보는 것이 추론하는 사고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보면서 얘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종합적 사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과 함께 보면 A하고 B하고 C가 있을 때 얘가 더 낫네 하는 평가가 가능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대안적 사고고 대안적 사고 자체가 창의적 사고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라는 말에서 1번이 뭐냐면 팩트를 팩트로 보는 거. 2번이 팩트하고 함께 놓인 애들을 함께 보는 거. 그러면 몇몇 가지가 함께 놓이면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서겠죠? 그것이 나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가장 중요하고 알맞은 거, 타당한 것들을 선택하는 사고 이런 것들이 비판적 사고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얘기잖아요. 중요한 거 생각하는 연습하셔야 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보지 말고 딴 거하고 함께 봐야 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뭐가 제일 좋은지 의도와 목적에 알맞게 뽑으세요. 결국은 비판적 사고를 시험용으로 전환한 용어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논의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용어 하나로 말한다면 비판적 사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사실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약하기입니다. 사실은 이 시험에서 주관식 문제는 요약하기에 기반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전 문제 유형에서는 아예 요약하라가 나왔어요. 요약할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약하기의 개념들을 조금 익혀두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요약하기가 이해하기이고 요약해야 기억될 수 있고 요약해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딱
뭐라고 그러죠? 지난 강의에서는요, 이걸 말했었는데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요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실적 사고고 모든 사고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약훈련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하기고요. 요약하기라는 행동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요도에 대한 판단. 왜요? 요약은 중요한 것만 뽑는 게 요약이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요약을 제대로 하려면 내 앞에 놓인 것들 간의 관계를 제대로 짚을 수 있어야 요약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목적 생각하기 했을 때 요약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의 목적이 팩트 자체를 넣는 건지 아니면 이 팩트 자체를 활용해서 몇 단계 더 나가는 건지에 따라서 그 요약한 결과의 활용이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하기를 훈련하라. 어떻게? 실제로 원고지를 가지고 또는 독해하실 때도 전체를 똑같은 비중으로 봐서 걔를 꼼꼼하게 읽는다고 요약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뽑아라. 그런 것들이 훈련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요약하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중요 단위들, 거시구조를 중심으로 사고하라 했을 때 주제문, 핵심어, 구조 나왔죠? 요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크게 읽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 다음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단락의 유형 확인하기라는 건 뭐냐면 단락 중에는 중요 단락이 있고 안 중요한 단락이 있잖아요. 안 중요한 단락은 어떻게 하랬죠? 안 중요한 단락도 주제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할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와 글쓰기를 할 때 요거를 하시면 좋고요. 5번의 소주제문 찾기는 뭐냐 하면 대체로 이거는 여러분한테 되게 익숙한 일이에요. 단락 있고 단락 있고 단락 있으면 여기서 요게 중요하고 요게 중요하고 요게 중요하고 이것이 소주제문 찾기고 그거를 묶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요거는 훈련돼 있는데 제가 거기다 뭘 하나 얘기한 거냐면 요게 중요한 단락이고 요게 중요한 단락이야. 이러면 요거 중심으로 핵심어를 연결하되 얘의 역할을 중심으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제와 핵심어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게 주제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읽으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예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127면의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답을 가리고 풀어보세요. 내가 몇 분이나 걸리고 뭐 이러는지를. 이거 전에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찾아라 할 때도 봤었는데 일단 예문을 볼 때 보세요. 아래의 조건에 맞는 제목을 선정해봐자. 여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죠. 선생님 그 편법 아니에요. 제가 뭘 했어요? 편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준이 렌즈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보아야 제대로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른 보세요. 아, 제목 만드는 거구나. 조건. 그러면 조건과 관련돼야 되겠구나. 글을 쓴 계기, 실마리, 핵심어, 걔를 중심으로 예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중심으로, 문제를 중심으로 이것을 읽는다. 이것이 편법이 아니다. 왜냐? 의도와 목적에 맞게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선정하면서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이것을 함께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풀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무서워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랬죠.
5개를 다 읽을 때까지는 앞에 건들지 않는다. 답 앞에 답 같은 답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좀 이상하고 얘는 세모고 비교해보니까 얘가 빠지고 이런 걸 하시다가 비교 검토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독해와 글쓰기 문제풀이 방법, 일단 문제를 중심으로 렌즈 삼아서 본문을 본다. 주제, 핵심어를 중심으로 사고한다. 그것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다음 내용을 200자 이하로 요약하시오 했죠. 200자 이하로 요약하니까 50점짜리나 100점짜리 문제가 되겠죠. 주관식 문제는 어떻게 하라? 일단 답을 보지 마시고 풀어보세요. 제가 전에도 비슷한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나요. 멈추세요. 동영상 멈추시고 페이지로 가셔서 294페이지 답지 가리시고요. 푸세요. 쓰셔야 돼요. 원고지에다 쓰셔야 합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서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볼까요? 보세요. 8문장 이게 보여야 되겠죠. 8문장 이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분량에 대한 감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했었죠? 자기 분량. 그러면 8문장 이내인데 200자 이하면 여러분들 이 문장이 너무 짧잖아요. 자기 걸로 환산을 하셔야 되죠. 이내니까 자기 문장이 200자가 되려면 뭐 3문장 정도 될 거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핵심어가 포함되게 해라. 제가 그랬어요. 글이라는 거는 주제와 구조를 중심으로 보는 거다. 주제와 구조를 제대로 보려면 핵심어를 찾아서 그걸 중심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문제의 조건에는 핵심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200자 이내라는 분량을 준수해라. 해놓고 여기 보세요. 성과 주체, 타자로부터의 자유, 보상의 위기, 자기 강요. 이게 뭡니까? 핵심어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핵심어구가 안 들어가면 감점당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심플하게 보면 제가 옆에 써놨어요. 타자로부터의 자유. 여기서 뽑는 거죠. 보상의 위기. 이런 것들을 뽑아서 예문을 쓰면 된다. 선생님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주제 중심으로, 핵심어구 중심으로 그 다음에 관계를 봐서 문장 3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돼요. 써보시면서 그것들을 자꾸 맞춰가는 연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랬죠? 이 시험은 주관식 포기하고 이거 곤란하다고요. 그런데 선생님 전 글솜씨가 없어서 글솜씨 없어도 돼요. 글솜씨 없는 사람도 공무원 될 수 있고 경찰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쓸모있는 글쓰기, 일을 하는 글쓰기, 사고를 위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고지에서 연습하고 교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거 함께 보고 중요한 것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독해와 글쓰기 그 다음에 합법과 글쓰기의 문제는 사실 팩트 중심의 사고, 사실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우리는 사실적 사고, 즉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나도 모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생각보다 창의적이어서 있는 그대로 사고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사고가 우리가 번진다고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주 지금 현재 있는 질서를 중심으로 팩트 중심의 사고, 사실적 사고를 하는 것 역시 훈련되셔야 되고 그래야 객관성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한 것이 글쓰기와 사고, 사실적 사고와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강의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와 사고 했을 때 사고가 글쓰기다.
글을 써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상위죠. 제가 뭐랬어요?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비교하면서 팩트 중심의 사고, 객관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팩트 중심적 사고의 그 다음 단계로 예측 추론한 것이 추론적 글쓰기고, 사실 비판적 사고는 이것들보다 좀 더 큰 범위라고 말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의적 글쓰기와 관련된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창의적 사고잖아요. 그런데 이 글 자체가 시험이다 보니까 창의적 사고, 문학적 사고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점차 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서는 시나 뭐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과감하게 그 부분들을 삭제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실적 사고, 즉 아까 말했던 비판적 사고의 틀 안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남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